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샵 9730 문자 그리고 또 KBS 라디오 콩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로 KBS 일라디오 치시면 언제든지 연결되시고요. 그리고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뉴스픽 코너를 저희가 자세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항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뉴스 골라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두 분 또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 나왔습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스 돌직구 전혜연입니다. 네.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별명들이 붙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리핑 진호팍. 예. 평정심 화이팅 이렇게 유튜브로 벌써 들어와서 인사 주셨고요. 가윤아님 4041번님 강훈필님 개망초님 아카시즈님 김태훈님 허창행님 두구루님 벌써 5517번님 들어오셔서 의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아요. 항상 주말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또 많아서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4월 총선에서 종로 빅매치가 지금 성사가 되면서 다들 관심을 보이고 있고 뉴스에서 지금 탑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종로 빅매치 과연 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지 두 분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지 한 분 한 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서울 종로가 왜 정치 1번지라고 하는가. 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예전에 우리 장군의 아들 보셨던 기억 나죠? 그때 그 김두한이 종로의 주목패였는데 제3대 민의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로가 총리를 2명 배출했죠. 장면 총리,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 그리고 대통령을 3명 배출했습니다.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그래서 이 종로라는 곳이 굉장히 그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소규모 산업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뭐 중노년층도 있고 대학생층도 있고 직장인층도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예,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삶의 현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종로에서 한번 몸을 던지면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지만은 종로를 피해서는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가 15대에서 18대까지는 한국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정세균 총리가 19대, 20대를 표를 다진 곳이죠. 예. 정세균 총리는 종로 구석구석을 그냥 빌딩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쌍끌이식으로 악수를 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지금 터를 닦아놓은 곳이라 사실은 지금 현재 여당에 많이 유리한 곳입니다만 늦었지만 또 쫓아가는 재미가 또 쫄깃쫄깃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뉴스 시작할 때 돌직구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종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 신문사에서 민심 르포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정치부 기자가 앞으로 국회 출입을 못할 각오를 하고 돌직구를 던졌구나. 뭐 보통은 이제 정치 평론가나 뭐 이제 의원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로 어쨌든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와 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어떤 상징성을 많이 보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각 두 당이 자존심에 걸린 싸움이만큼 굉장히 전략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종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반갑기만 할까. 그래서 오늘 신문에 봤는데 제목을 얼마나 세게 썼는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둘 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이야. 모 유력 일간지에서 예. 아마 이제 이 기자가 정말 기자의 관점에서 현장을 띄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종로가 정치 1번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선거 치를 때마다 거물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뭐가 바뀌었죠?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유권자들은 대선 주자들이 우리 동네 와서 힘을 겨룬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얘기해줘요. 한쪽에서는 뭐 옛날 박근혜 정부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줘요. 이런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문제만 관심들이 많고. 그렇죠. 이게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 대선 때 어떻게 되냐 딱 살펴보다가 이 기사를 보고 손을 멈추고 아 맞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섭섭한 시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네. 그런 시각에서 또 이걸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둘 다 꼴 보기 싫다 이 감정은 종로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지금 지역구에서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라는 거는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둘 다 꼴 보기 싫지만 그나마 조금 덜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잘 치고 나간다고 느끼는 게 일단은 그 지금 신분당선 연장하겠다. 그래서 네. 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뭐 교통의 요지를 다시 만들고 사직이 재개발 이런 거 안 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거 앞으로 이제 해주겠다.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의 힘을 빌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만큼 나아질 수 있다는 비전을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종로 지역 구민들에게는 좀 먹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 심판론을 계속 얘기해요. 네. 지금 종로에 공실이 너무 많고 이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 예. 맞죠. 맞는 현실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민생의 도탄에 빠뜨린다라고 정권 심판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해가지고 종로를 구체적인. 어떻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아마 관건이 달려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예.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보면 이 지역이 아주 묘한 민심을 갖고 있는 걸로 딱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랬죠. 양자 대결 국면이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예. 모든 득표에서 앞섰으니까요. 근데 종로에서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51.4% 득표율로 오히려 당시 박근혜 후보 승자를 앞서는 굉장히 묘한 민심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종로가 참 민심을 일반 여론조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고요. 2017년 대선 한번 보면 이때는 뭐 이른바 야권으로 표시됐으는 데서 좀 후보도 많았고 약간 예. 이제 뭐 여러 후보가 나왔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종로에서 41.6%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깊게 봐야 되는 게 당시 홍준표 후보가 21.8%, 안철수 후보가 뭐 한 21.8% 나와서 두 후보를 합치면 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이 종로를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수에서 합당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른바 중도 보수로 했던 층에서는 또 보수층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또 개혁을 외쳤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 의원들이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종로의 지원 유세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GTX에 관련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C노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금정에서부터 과천 정부청사역 구간 이 지역을 놓고 지금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다 우리 지역에 지금 정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건지 국토부 입장고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이제 GTX의 C노선입니다. 네. 수도권 광역 이제 급행열차인데 이 C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74.2km 구간인데요. 네. 이 구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역이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이 왜 일어났냐면은 금정하고 양재 사이에 있는 과천 역사를 신설하면서 안양시에서는 인덕원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안양시에서는 인덕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출발해서 이른바 종점까지 가는 시간도 늘어나고 너무 짧은 구간 안에 여러 가지 구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안양시에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과천시에서는 또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토부에서는 매우 난처하겠죠. 근데 이제 국토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 국토부에서 예전에 들어가 있는 걸 뺄 수는 없고 하도 신설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는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반기 한 9월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나올 예정인데 당시에 뭐 지금 예전의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안양시가 만약 용해에 따른 결과를 제출한다고 하면 네. 일부분 검토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지금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등이 심하니까 어찌 보면 좀 결정이 미뤄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개통 일정이 미루어지게 되면 국토부는 좀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가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이걸 고민해서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GTX라는 어떤 큰 기간 어떤 철도를 까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요구들은 항상 있는 거죠. 뭐 정차를 더 해달라든가 그렇죠. 더 연장을 해달라든가 왜냐하면은 이게 전철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따라서 부동산 뭐 집값부터 해가지고 교통의 편리 많은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또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죠. 다 내가 유치하겠다라고 경쟁적으로 또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더더욱 이제 폭발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집 앞에 전철이 지나가거나 국철이 지나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다 그렇게 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완행 열차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국토부가 해결해야 되는가.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구시 그 대구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2004년부터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도 각 구가 있잖아요. 각 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구로 와야 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결국은 미뤄지면서 사업이 좌초되듯이 이렇게 그 15년 되는군요. 만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작년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시민 참여단 252명을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이 시민들을 상대로 각 그 구에서 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거를 2박 3일간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 참여단이 처음에는 다 뭐 우리 구가 좋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토론과 그걸로 해서 공론화의 결과로 추첨이 되어서 어디로 갔냐. 달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석으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2025년까지 신청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시민들의 힘 이걸 믿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폭넓게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 또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게 또 민주주의의 좀 심화된 형태인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왜 다수결이 민주주의 최고의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다수결로 하는 것은 입김이 세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특정인의 혜택이 아니라 특정인의 돈이 아니라 세금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가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요. 이해관계가 비교적 없는 전문가 그룹도 들어가고 소위 이제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같이 찬반 토론도 해보고 1차 투표에서 안 되면 또 2차 투표도 해보고 이런 방식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국토부가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세종시 출장을 가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주민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피울 때라고 해요. 근데 주민들은 뭐 여기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기 때문에 물러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체장들도 아마 이런 주민들의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부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토부의 대응이라든가 정부의 대응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해결 방법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봤는데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텔레그램 N번방 꽤 길게 저희가 이 사건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 경찰이 운영자를 비롯한 66명을 검거했고 상반기에 지금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좀 거론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피해자 개인정보 빼내고요. 피해자를 협박해서 뭐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거래하고 이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다뤘었는데 경찰청에서 나서서 모두 66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특별수사지원 TF를 꾸려서 아니 이제 이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적 기법을 계속 개발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경찰에서 이제 다크웹 저희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본인들끼리만 추적이 불가능한 주소 공유해서 그 사이트에서 뭐 불법 동영상이라든가 심지어 마약까지도 거래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 다크웹 또 음란 사이트, 웹하드 이런 거를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정하고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철저히 뭐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 정말 좋고요. 국제 공조 수사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법안 발의를 위한 국민 동의 청원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국민동의청원 네. 이거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4일까지. 한 달이 끝나는 게 14일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러네요. 아마 이제 9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만 명을 채운다면은 이게 똑같이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입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네요. 저도 참여를 아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텔레그램의 문제가 국제공조 수사가 되어야지 사실은 발본색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텔레그램 측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접수를 해도 거기서 즉각적으로 뭐 채널이 정지된다든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제공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문제 많았던 소라넷을 폐쇄할 때 네덜란드하고 국제공조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국제공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은 즉시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모니터링 지원하겠다고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이런 피해가 있으시다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얼른 신고를 하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1366 여성 긴급전화 피해가 있으시다면 텔레그램 미성년자들 N번방으로. 같은 경우에 멋모르고 어떤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그걸 이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면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가해자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피해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린 학생들일수록 본인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찍었던 내 몸 사진이 유출된다던가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심지어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이 미성년자들을 협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 너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잘못이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신고를 하도록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피해자들이 신고한 이후에 보호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조직 내에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사례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주 강력한 수사도 있고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웅크리고 울지 않도록 사회에서 그렇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같이 손을 잡아주고요. 그 사람이 비난에 몰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볼까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뺑소니 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뺑소니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왜 유독 이런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비난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정말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조금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지금 자연주의 육아, 의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치료법을 설파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 카페
안아키 운영자가 이제 한의사였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계속 이 문제가 좀 됐던 그 운영 카페였는데 이 내용을 송소영님께서 좀 정리를 네. 해주시겠어요? 안아키 들어본 듯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네, 확인을 예. 해보니까 이게 안아키라는 게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예. 그래서 안아키가 된 건데 이 카페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모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5월에 대법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죄가 인정이 되었냐면 여기는 이제 자연주의 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예방 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네. 그리고 뭐 아토피 가진 아이들에게 보습제 같은 거 바르지 말고 햇볕을 쬐라. 예, 뭐 피부에 진물이 나도 그냥 소금물에 담궈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극단적인 자연 치유법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고 아동 학대 논란까지 빚었기 때문에 있었죠. 예.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벌을 준 것인데. 문제는 이게 한 3년 뒤쯤에 의료법에 따르면요. 네. 복지부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취소가 돼도? 네. 면허 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선 일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어요. 뭐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을 시켜라.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숟가루를 먹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듣고 엄마들이 실행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한의학은 또 양의와 달라서 뭔가 당장 뭐 검증되지 않아도 뭔가 그동안의 민간요법이라든가 이런 거 접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안아키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검증되지 않은 그러네요. 자연치료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 그래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피해 구제가 어려운 네, 그런 측면이 문제가 있다.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근거가 좀 없는 치료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개인정보 사이트를 많이 많아요. 운영하더라고요. 예. 뭐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좋은데 문제는 일부가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퍼졌을 때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옷 정보라든가 뭐 액세서리 뭐 잘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진 않지만 그렇죠.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의협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의협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거나 네.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일단 자정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미디어에 의료진이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면 그 자격 정지처럼 강력한 대응안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나 또는 엄마들이 이미 피해를 입은 후에는 이미 너무 사건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협 차원의 이런 노력이 뭐 저는 좋고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최근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사태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정보를 올리는 분들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경기도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는 좀 유통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왜 유행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네. 인포데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보의 감염이라는 거죠. 뭐 카더라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뭐 많네요, 치료제가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카톡이 와요. 김치를 많이 먹어라, 마늘을 먹어라, 참기름을 발라라, 막 이런 게 오는데 김치, 마늘, 참기름은 평소에도 먹으면 좋은 겁니다. 그냥 건강식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에 직접 뭐 어떤 치료약인 것처럼 하는 거는 그냥 루머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 수화물 같은 것도 막 겁나서 안 받고 이러는데 그럴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